자,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더 일찍 올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이걸 계속 고치다가 지금 이제야 파일들이 다 날라가서 이 PPT 파일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립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갑신정변 내용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모군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 시간에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지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고 이거를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했었죠. 청나라 군대는 와서 군인들을 진압시킨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자기네 중국으로 납치를 해가고서 이때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관을 2명을 파견하죠. 이 고문이라는 거는 뭔가 도와주기 위한 관리라는 뜻인데, 얘네 청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는 명목만 이제 삼고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관 2명을 파견합니다. 요 놈이 마건상, 그 다음에 멜란도르프 2놈이죠. 요 놈들을 파견했었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했었어. 특히 당시 청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은 아니고 어쨌든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었던 위안스카이는 당시에 이 고종이라는 왕한테 어떻게까지 협박을 했었냐면은 너는 말 잘 안 들으면은 대원군을 다시 이제 세울 수도 있다. 대원군을 다시 권력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이제 당시 얘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었는데 왕한테 이제 협박까지 하는 정도로 한국에 대한 간섭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요 멜란도르프라고 하는 놈은 그 외교적인 고문관이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외교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동전을 찍어내가지고, 당호전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이 동전을 미친듯이 찍어내가지고 한국의 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당시 청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했었던 고종이나 혹은 특히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랑 친했었는데, 명성황후의 민씨 가문이 너무 청나라에 대한 4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하니까는 우리나라가 뭘 하려고 해도 청나라가 이거 하지 마 하면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굉장히 어떤 정책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바로 요 급진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갑신정변 직전에는 개화파가 둘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온건파, 얘네들도 중요합니다. 온건파, 그리고 하나는 급진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얘네 둘 다 처음에는 외국이랑 교류하자라고 했었고, 둘이 모델로 삼고 있었던 것은 청나라 아니면은 일본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고 했었죠. 특히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은 같이 이모군란 이후에도 방문국이라고 하는 인쇄소를 설치를 해서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둘이 이제 친구야.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는 친구야. 그리고 한성순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요렇게 생긴 신문인데, 여기 보면 통리기무함은 방문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던,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고, 뭐 수신사로도 같이 갔다 오고, 영선사로도 같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별기군도 같이 만들고 했었던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친구들인데, 이 청나라에 대한 입장 때문에 얘네 둘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 대한 입장. 청나라가 너무 간섭이 심해지니까 급진파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었던 애들이지만은, 얘네들은 안 된다. 우리는 청나라의 중체 서용,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중국의 이제 본체는 유지하는, 즉 아시아의 유교적인 질서를 유지하자라고 했었던 입장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청나라의 이런 이론을 중체 서용, 중국의 본체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이용하자는 이론을 얘네 온건개화파는 조선에서는 동도서기론이라고 이제 바꿔서 발전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동양의 도덕, 즉 성리학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이용을 하자.
라고 했었던 그런 사상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만 이용하고 서양 놈들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거는 배우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개혁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었던 데 비해서 얘네 급진개혁파 애들은 청나라가 너무 싫어. 그래서 청나라와 일단 관계를 청산하자. 청나라에 있던 간섭에서 탈피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생각, 사상과 제도까지 다 같이 수용하자. 그래서 싹 다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급진개혁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 차이가 굉장히 갈렸었기 때문에 얘네는 청나라하고 우호관계, 즉 요 4대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너무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옹건개혁파가 보이니까는 얘네 급진개혁파 애들은 싫은 거야. 그게 왜 우리가 청나라한테 굽신굽신하냐. 그래서 급진개혁파 애들은 옹건개혁파 애들을 수구 꼴통당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4대만 하는 4대당이라고 비하를 했었고 자기네들이 진정한 개화파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을 개화당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 보겠습니다. 옹건개혁파부터 보면은 옹건개혁파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1880년대 척사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이 사람이 김윤식이야. 김윤식. 약간 할아버지죠. 이 사람은 나중에 찍은 사진이야. 이거는 나중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어윤중, 그 다음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영익은 우리 교재에 안 나왔는데 여기다 필기를 좀 하길 바랍니다. 민영익 이랑 해서 김홍집과 민영익 둘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익은 여기 성씨로 봐서는 어느 집안 가문인 사람이야? 여기 명성황후의 민씨정권 민씨 가문 집안 사람입니다. 명성황후 이름이 민자영인가 그래. 그래서 이 사람 명성황후 조카야. 그렇기 때문에 옹건파랑 급진파 중에서 누가 더 권력이 강했을까? 당연히 여기 명성황후 조카가 있었던 그쪽 옹건파의 힘이 더 강했었겠죠. 그래서 급진파가 뭐만 하려고 하면은 얘네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청나라한테 너무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안 되겠다. 얘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뭘 터트려야 된다? 반란을 터트려야 된다. 갑신정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킨 게 이제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민영익 이름 잘 기억하세요. 민영익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약간 귀요미처럼 생겼는데 갑신정변 인물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원수 관계야. 여기 김윤식의 말을 보면은 서양의 종교는 사악한 종교이므로 배우면 안 돼. 즉 우리는 우리 종교인 성리학만을 유지해야 되고 다만 서양의 기계는 이로우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동도서기론 혹은 중체서용론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파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급진파의 주모자인 여기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이쪽 프린트에 여기가 김옥균이 들어갈 내용이야. 김옥균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를 자른 모습이야. 김옥균이고 그 다음에 박영효라는 사람도 급진파인데 요거는 나중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일본틱한 느낌이 나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 그 다음에 홍영식, 이 사람이 그 갑신정변의 첫 무대가 됐던 우정국의 총사장이야. 총판이라고 그랬었어, 당시에. 우정국을 처음에 우체국을 열었었던 총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서광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양복, 서광범. 그리고 한 명이 안 나와 있는데 좀 씁니다. 서재필이라고 씁니다. 여기다 서재필. 사실 여기 안 나오는데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서재필 젊었을 때 갑신정변 당시의 사진은 이거야. 어렸을 때 사진이고 나중에 이 사람은 독립운동까지 하는 사람이야. 서재필 독립운동까지 하고 중간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우리나라 그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당시 생각을 보면은 오늘날의 급선무는 실사굿이라는 것이 제일인데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개혁했다. 그러니까 옹건파는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었는데 이 김옥균은 서양의 법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훨씬 더 좋은 개혁이다
라고 이제 싹 다 바꿔버리자는 거, 싹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자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둘의 대립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은 급진개혁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으킨 갑신정변, 1884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갑신정변의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당시 김옥균이 이제 항상 그 온건파한테 밀리니까는 왕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개혁을 하자. 뭐 기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 정도 김옥균을 되게 이뻐라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자기랑 거의 또래 친구야, 친구. 같이 생년일이 거의 비슷하고 생년이 비슷하고 서로 잘 맞는 그런 구석도 있었고, 그 정도 개화파란 말이에요. 그 정도 다른 나라랑 교류하자라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김옥균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 그럼 네가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와봐 라고 해가지고 당시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려고 했었는데 일본 놈들이 돈을 안 빌려줘. 안 빌려주니까는 김옥균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가 되죠. 김옥균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여기 온건파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김옥균 너 돈도 못 빌려오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얘네가 맨날 이제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굉장히 급진파가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청나라랑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져요. 청불전쟁이라고 합니다. 청불전쟁, 청푸전쟁에서 우리나라에 원래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반을 떼가지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여기다 보냅니다. 당시 베트남을 서로 먹기 위해서 청나라랑 프랑스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군사 1,500명을 떼가지고 베트남으로 파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이걸 보고서 청나라 군대가 반으로 줄었으니까는 자기들이 반란 일으키면은 명성황후랑 친한 청나라가 그 반란을 어떻게 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리를 하던 중에 당시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일본에 이제 일본 외교관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가서 야 군대 지원 좀 해줘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한 150명 지원해줄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온건파 인물을 죽이기에는 적합한 숫자였단 말이야. 얘네들만 딱 사라지면은 왕이 자기들도 이뻐하니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불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일본 공사가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사 계획을 짭니다. 일단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때 김옥균의 급진파에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0~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행동대원들 중에 이 사람들 신분을 보면은 의관도 있고, 의관은 이제 중인이죠, 중인. 그러니까 신분이 좀 많이 높은 사람은 아닌 거야. 그다음에 잔반은 이제 몰락 양반입니다. 몰락 양반들도 있었고, 일반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으켰던 반란은 이런 청나라한테 굽신굽신하고 조선의 이런 고리타분한 성리학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죠. 이런 하층민들이 꿈꿨던 나라는 약간 좀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고 일본한테 군대 지원도 약속받아서 거사 날짜를 정했는데, 그 거사 날짜는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연, 우정총국이라고 해서 우체국이야 지금의. 우정국 개국 축하연 파티가 열렸던 12월 4일, 양력으로 12월 4일에 요 우정국에서 이제 거의 요 온건파든 급진파든 거의 대부분의 관리들이 모이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모인 관리들 중에서 얘네 온건파들만 싹 죽여버리자 라고 이제 거사 날짜를 정하게 되죠. 온건파도 얘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외국인 그 외교관들도 와서 우체국 열리니까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밤에 이제 우체국에서 급진파가 이제 따로 빠져나와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튀어나오면은 온건파만 골라가지고 이제 싹 죽여버린 거야. 온건파만 골라가지고 이제 베어버리죠. 그래서 이때 여기 우체국에서 제일 심하게 피습을 당했던 사람은 바로 요 민영이,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명성황후의 조카는 맨 처음으로 빠져나오다가 바로 이제 급진파의 칼에 맞고서 쓰러지죠.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베었다고 했었는데, 근데 얘는 다행히 나중에,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실려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로 들어왔던 알렌이라는 사람, 알렌이라는 미국인한테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여기 우체국 앞에서 이제 급진계파를 많이 죽여버리고서, 김옥균과 이 반란을 주도했었던 김옥균, 박영효 이 사람들은 민실파를 제거를 하고 나서 왕한테로 찾아갑니다. 왕한테로 찾아가기 전에 일단 일본 공사관에 들려서 야, 우리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는 니네 일본군이 곧바로 좀 와줘야 된다 라고 일본 공사관한테 좀 확인을 받고 나서 창덕궁으로 갑니다. 창덕궁으로 가서 왕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우체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자기들이 일으켜놓고서 우체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왕은. 그래서 왕이랑 왕비랑 같이 피하자. 우리가 이제 모시겠다. 일본 군대가 우리를 호위해 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이제 경우궁이라고 하는 여기 창덕궁 옆에 여기 조그맣게 궁궐이 하나 있었어요. 창덕궁은 지금 이만한 게 창덕궁이야. 이만한 게 창덕궁. 여기가 전체가 다 창덕궁이고 경우궁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경우궁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궁궐이야. 왜 경우궁으로 피신하냐면은 혹시라도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은 이 넓은 구역 창덕궁을 다 막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넓은 구역이 아니라 조그만한 곳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 일본군으로 둘러싼 다음에 왕을 이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우궁으로 피신을 가서 여기 주변에 곳곳이 이제 일본 군대를 배치를 해놨죠. 일본 군대랑 자기들이 모았던 이제 행동대원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서 왕한테 이제 지금 이 온건파가 너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부안을 왕한테 사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새벽에는 남아있던 온건파들을 다 죽여버리고서 남아있던 온건파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때 이걸 왕이 봐요. 왕 옆에서 죽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반란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고서 죽였는데 왕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 야, 죽이지 마 라고 했는데도 계속 듣지 않아요. 이때 이제 왕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죽이지 마 했는데 이 새끼들이 듣지도 않아. 계속 죽여. 그리고서 사인 받으려고 이제 가지고 온 명단을 보니까는 다 급진파들이야.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다 급진파들. 물론 여기 온건파 중에서 얘네랑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친했었던, 얘네 원래 다 친구라고 그랬었죠. 원래 다 친구였는데 온건파 중에서 아직까지는 자기랑 친했었던 김홍집이나 김윤식도 여기 껴주기는 해요. 여기 껴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급진파 중심의 정부 구성안을 가지고 와서 왕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이때 왕이 뭘 하려고 해도 얘네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약간 무서웠겠죠. 얘네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건 얘네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왕이 들었겠죠. 그리고 눈치를 깠던 명성황후도 계속 창덕궁으로 간다고 요구를 해요. 명성황후도 계속 창덕궁으로 간다고 해서 당시 일본 그 외교관, 일본 공사가 야, 창덕궁으로 가도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정부도 새롭게 만들어지니까는 당시 그 급진파 정부를 새롭게 수립을 하고 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고 나서 야, 이제 그 창덕궁으로 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창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야. 요만한 데서 방어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따시만한 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니까는 일본 군대 150명으로 이제 못 막은 거야. 청나라 군대가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창덕궁으로 돌아가고 셋째 날에는 개혁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14개조 개혁정강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네. 항상 그랬지만은 몇 분 찍었냐? 19분. 이거 한 30분 되겠는데. 14개조의 개혁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고리타분한 성리학적인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서양의 기술, 정치, 제도까지 모든 것을 수용을 했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을 14개 조를 발표를 합니다. 이 14개 조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개혁정강의 14개 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누구 돌아오게 하자 여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 그렇죠? 이거는 어떤 나라랑 관계를 끊자는 얘기야? 청나라랑 관계를 끊자는 얘기죠. 청나라랑 관계를 끊자. 얘네는 청나라 되게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양반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가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양반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평등한 국가를 만들자. 평등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을 하자.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자. 능력 있으면 그냥 무조건 채용하자.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자.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개혁 법안이죠. 그다음에 당시 삼정의 문란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 세금법인 지조법을 개혁하자. 이게 지조법은 세금 제도법이야. 조세법이야. 조세와 관련된, 그리고 땅, 지, 조세, 조 할 때 지조법을 개혁을 해서 간사한 관리,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뿌리 뽑고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자. 그다음에 환곡을 중단하자. 당시 환곡은 삼정의 문란 중의 하나로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뜯어냈던 탐관오리들이 자주 이용하던 그 곡식 대여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구히 중단시키자. 그다음에 이거는 몰라도 되고, 해상공국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자.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당시 삼정의 문란, 환곡이나 아니면 조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때 관리들이 관청마다 2중, 3중으로 거두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한 관청에서만 전담하자라고 해서 호조에서만 모든 이제 세금 재정 관련된 일을 전담하게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게끔 하자라고 했었던 조항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13조 대신과 참찬. 그러니까 많은 관리들은 한문 안의 의정소, 이 의정소는 의정부야. 의정부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자. 회의하고 결정하자. 조선시대에도 회의하고 하는 제도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결이라는 것은 입법을 의미합니다. 입법. 법령을 정하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삼권분립이고, 삼권분립에 따라서 나뉘어진 정부의 권력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지죠. 여기 얘네 급진파가 얘기했었던 요 13번의 조항은 입법부를 만들자는 거야. 그리고 그 입법부를 의정부로 만들자는 얘기죠. 의정부. 요거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약간 서양의 그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은 있긴 있는데 왕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입헌군주제도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입헌군주제. 얘네가 법을 만들면 기초적인 헌법부터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세우자라는 그런 주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각제도. 요 내각제도는 그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부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부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내각. 이 내각의 대표자가 바로 총리입니다. 총리. 이 총리에 따라서 정치가 운영되는 내각제도를 실시를 하고, 왕의 이제 전제권은 제한하자. 전제권은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독재적인 권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전제권을 제한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민의 평등권을 얘기했었죠. 아까 여기 인민의 평등권을 얘기했었다. 평등한 국가를 좀 만들려고 했었고 재정을 호조로 일원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다. 요 4개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개혁 법안을 반포를 했는데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는 바로 그날 어디 갔어?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 바로 그날 청나라 군대가 명성황후의 코를 받고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명성황후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급진계파들은 결국 이 150명의 일본 군대는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홍영식은 얘가 그 높은 의정부 아니 영의정의 아들이었었어. 영의정의 아들이어가지고 설마 나까지 죽이겠어 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 와중에 왕이 좀 잘못될지 모르니까 왕을 호위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근데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얘까지 죽여버렸어. 얘도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김옥규는 여기저기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갔다가 청나라에 갔다가 결국은 왕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원래 왕이랑 사이가 친했다고 그랬었는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왕이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고 국내에서 이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결국은 왕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다음에 박영효 이 자식은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일본에 가서 완전히 친일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오개혁 때 돌아와서 친일적인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몇 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광범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얘도 나중에 갑오개혁 때 돌아옵니다. 서재필도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기 서재필 사진은 없는데 얘가 서재필이구나. 서광범이 아니라 서재필. 서재필은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이제 막 빈민가에서 처음에 알바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어 영어도 배우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하는 데에 입학돼요. 프린스턴 맞나? 어쨌든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학위도 박사학위도 따고 해서 나중에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은. 자,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3일 만에 끝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오늘은 이거 다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끝나는 걸로 합시다.